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4.0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계화 4.0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아마도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국가 중에서 충분한 규모와 충분한 인재,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기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계속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냉전이 시작이 될 것인데 안정적인 냉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 또는 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인터넷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측에, 즉 미국 주도의 측과 중국 주도의 측 중에서 어떤 쪽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쪽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곧 중국과 미국이 무역의 어떤 그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국의 갈등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가치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지속되는 새로운 냉전의 어떤 배경이 될 뿐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어떤 관점인가에 따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바로 미중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저도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미국 뉴스는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팬은 아니지만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뉴스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제 성장률은 2.9%입니다. 미국 경제는 건전합니다. 물론 트럼프 트위터도 있고 트럼프 관련된 많은 정치 평론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면과 스포츠면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공지능도 SNS 또 그리고 다양한 IoT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겠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없어지고 과거의 어떤 무역 정책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또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담화를 보고 또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매우 강경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또 트위터에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죠. 하지만 실제 미국 정부의 어떤 성향들을 보면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이 된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를 보면은 글로벌 할 것인가, 북미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화 4.0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북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중국의 역할을 멕시코가 대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미국이 북미 지역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북미 지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중으로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 글로벌하지는 않고 북미 지역에 더 많이 치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전히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관료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굉장히 다양한 집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다면 그렇다면은 주요 테크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또 훌륭한 학교에 다니는데 부잣집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인재가 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기술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장벽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영향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4.0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파키스탄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화 4.0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대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에 편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정하고자 한다면 중국 양안 관계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진짜 정말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 4.0이 세계화 5.0이 된다면 그 차원에서 어떤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중국의 혁신의 속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5년에서 10년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미국은 운영 시스템이 훌륭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중국의 위챗은 미국의 이제 많은 운영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애플보다 더 좋고 또 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로보틱스, 드론 기술, 바이오 기술 등등 이 전반적인 기술 혁신이 놀랍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앞서갈 그런 상황이든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그저 따라한다, 모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 속도가 놀랍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무언가 구매를 하려면 돈을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0.5초 만에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차원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혁신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비행기 등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혁신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술 혁신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혁신 속도는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놀라운 점입니다. 인재가 더 많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세계화 4.0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1대1로라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사실 마케팅 용도로 중국 정부에서 고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1대1로라는 것은 중국의 서부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의 서부 지역의 발전이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1대1로가 성공하게 된다면 중국의 서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런 중국의 서쪽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을 늘리면서 인프라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사회 경제 질서 차원에서 있어서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세계화 4.0 시대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과연 크게 증가할 것인가, 미국이나 유럽에 견줄 만한 그런 영향력 증가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국 정부는 민주화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약합니다. 중국의 서부 지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 세력들이 많이 있죠. 인도네시아라던가 아니면 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친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국의 서쪽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 플랫폼이라는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택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은 하나의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우버도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제조 회사들 그리고 또 렌탈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플랫폼의 예는 에어비앤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숙박 시장에서도 단순히 호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서 50억 명 이상의 호스트가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그런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5대 호텔 체인에서 등록한 건수보다도 에어비앤비에서 등록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같은 날 유명한 호텔에서 숙박을 했던 사람 수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20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인프라를 보시면은 수천억 원을 가지고 철도를 만드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블라블라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프라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블라카 얘기를 제가 항상 인용하는 것은 제가 느낌이 좋아서 이 단어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블라블라카를 언급하는 게 아니냐라고 친구가 농담한 적도 있는데요. 이 블라블라카의 플랫폼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에서 이동을 할 때 옆에 있는 조수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옆자리를 비워놓고 가는 수도 있지만 이 옆자리를 누구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를 이용했던 사람이 이 앱을 통해서 조수석을 표를 살 수가 있는 개념이 되겠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주의를 줬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자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도 변했기 때문에 공유 경제에서는 지금 파란색 점에서 이미 블라블라카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는데요. 사실 3개월마다 지금 미국에서 아니면은 프랑스 유로스타에서 수송하는 승객 수보다도 5배 이용자들이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기간 시설까지도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초기 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성숙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전민 서비스 영역에서도 그래서 금융, 법률, 자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기반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케어 쪽, 에너지 쪽, 교육 쪽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영어를 중국 학생들, 즉 중국에 있는 중국 학생들은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서 플랫폼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도 지금 중국 기업이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분 동안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클라우드 기반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의 전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 경제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또 잠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일반 사용자가 있는데 이제는 규제 모델을 정부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역할을 일부는 그 권한을 플랫폼 쪽에 이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정보를 정부에게 규제를 위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아니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부분적으로서는 이 정보를 어디에 두는지만 알려주고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자율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콘텐츠들은 계속 스트리밍을 허용할 것이고 어떤 콘텐츠는 필터링을 해서 제한을 할 것인지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율 규제 시스템,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율 규제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자와 정부 간의 그런 규제 역할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저희가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에서 과거에 굉장히 기업 중심적으로 경제가 가동되었을 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공급을 받았다는 게 20세기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30년, 40년 뒤를 내려봤을 때 이 지구상에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가 즉 노동자가 봉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프리랜스 사업자들도 있듯이 지금 현재 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또 기관과의 관계가 다 달라지는데요. 지금 고용주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21세기에 들어가서도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을 때는 어떨까요? 결국은 노사 관계가 훨씬 더 유동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다가 자동화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일자리들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뒤에는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도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더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했던 일의 성격, 유형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노사 관계가 또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시장에서는 기업이 결국은 사회 안전망을 재정 조달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거죠.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느 정도 저는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냐? 개인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에서 직접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환할 것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아예 일을 그만둔다기보다는 본인이 했던 일과 또 제2의 다른 일을 찾을 확률이 전체에서 한 6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어느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을 때는 한 번만 교육을 받고 거기 그 교육이 계속해서 평생 본인들이 일하는 기간 동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는 제1의 일자리가 있고 그 커리어를 어느 정도 충족하게 되면은 제2의 커리어, 두 번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교육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본인들이 커리어를 찾아가고 또 새로운 그런 사회가 구성이 된 데 있어서는 또 사회가 플랫폼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은 인간적인 가치들이 바로 그 플랫폼 아키텍처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뒷단에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키텍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가치도 같이 가르쳐야지만 사회적인 해로운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